바다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꼭 와보고 싶어하는 하와이 와이키키. 와이키키 해변은 사시사철 휴양객으로 넘쳐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서핑 매니아들에게 하와이는 파도 타기의 세계적인 명소로 손꼽힌다. 태평양에서 밀려드는 파도를 맞닥뜨려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곳. 보드 하나에 몸을 의지하고 높은 파도 언덕을 자유자재로 오르내리는 사람들. 파도를 온몸으로 느끼는 서핑 매니아들에게 하와이는 서핑의 천국이다. 지형적인 특성상 서핑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알려진 해운대. 태풍 에위니아가 한반도를 핥히고 간 다음 날, 강풍을 동반한 태풍의 여파로 해변을 향해 밀려오는 파도는 여전히 높다. 그런데 난데없이 백사장의 모습을 드러낸 한 무리의 사람들. 태풍이 만든 높은 파도 속에서 서핑을 즐기겠다는 서핑 매니아들이다. 기대보다는 작네요, 사이즈가. 어제 생각했던 그 사이즈보다는요. 찻상에는 한 10풋 정도 나왔거든요, 오늘 아침에. 근데 지금 그 정도 아니고 한 6, 7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제에 비해 낮아진 파도가 되려 불만이라는 서핑 매니아 김영환 씨. 높은 파도 속으로 거침없이 뛰어든다. 태풍이 만든 높은 파도들을 절묘하게 타고 넘는 사람들. 김영환 씨는 지형적인 특성상 서핑을 즐기기 쉽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파도를 타기 위해 오히려 태풍을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올해도 각종 정보를 수집해 태풍의 진로를 예측했고 일부러 여름 휴가를 태풍 시즌에 맞춰 받았다. 아슬아슬하게 파도 언덕을 타고 넘는 사람들. 이들이 느끼는 파도 타기의 매력은 무엇일까? 그 안에서 막 이렇게 느낄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 순간에 느낄 수 있는 그 두려움. 그 파도를 근데 너무 두렵고 큰 파도인데 그 파도를 잡고 뚫고 나갔을 때 그 기쁨. 그거는 파도에서만 느낄 수 있는, 파도가 있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또 기쁨 중에 하나고 또 공포감, 두려움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나 파도에게는 또 다른 얼굴이 있다. 인류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는 쓰나미. 쓰나미도 파도의 종류다. A tsunami is a wave, but it's a very long wave, typically over 100 km long. 파장이 100km 넘는 거대한 파도 쓰나미는 파도가 지닌 가장 무서운 얼굴 가운데 하나다. 매 순간 달라지는 다양한 얼굴을 지닌 파도. 파도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파도의 원리는 오랜 세월 과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었다. 파도에 관한 한 세계적인 권위자인 미국 로드아일랜드 대학 그릴리 교수는 간단한 실험을 통해 파도의 원리를 보여주었다. Because a wave breaks here, and then here you have less wave. 실험실 수조에 인공적으로 파도를 발생시키고 추를 넣어두었다. 그런데 파도는 계속 흘러가는 듯 보이지만 추는 제자리를 맴돌 뿐이다. 추가 나타내는 것은 파도의 입자, 즉 파도의 입자가 해변까지 이동해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In this case, but underwater we have little floats that are moving with the water itself. So the water moves a lot slower. 초고속 카메라로 보면 파도 입자의 원 운동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파도의 입자를 나타내는 추는 거의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즉, 파도는 마치 파도 입자가 흘러가는 듯 보이지만 실제는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파도 입자는 시계 반대 방향을 그리며 각자 제자리에서 원 운동만 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파도는 왜 우리 눈에는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 취재진이 직접 시도해본 또 다른 실험을 보면 이해가 된다. 두 사람의 줄의 양끝을 잡고 한쪽에서 움직이면 파도 형태의 움직임이 한쪽 방향에서 다른 쪽 방향으로 이동해 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작 줄의 시작과 끝은 제자리에 있을 뿐 움직여 간 것은 아니다. 다만 운동 에너지만 전달돼 간 것이다. 파도의 원리가 바로 이것이다. 어딘가로부터 밀려와 해변에서 부서지는 듯 보이는 파도. 그러나 정작 실제 파도는 흐르는 것이 아니라 파도의 운동 에너지만 해변에까지 전달된다는 것을 실험은 증명해주고 있다. 지구의 약 70%가 바다인데 거기서부터 바람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파랑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성된 파랑은 어떤 파동이라는 에너지 전파 방식, 즉 우리가 파동을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전파하는 하나의 방식이라는데 그런 방식으로 쫙 전파가 되게 됩니다. 물론 전파되는 도중에 일부 에너지가 소실되긴 하지만 대부분의 에너지가 바로 연안에서 연안에서 에너지가 전부 소실되게 됩니다. 즉 상대적으로 굉장히 넓은 해역에서 에너지를 받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좁은 해역에서 에너지가 집중돼서 소멸되기 때문에 지금 연안과 같이 계속 연안 침식이 발생하고 사람들은 그걸 막기 위해서 방파제를 쌓고 그런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변에서 부서지는 파도는 태양에서부터 전달되어 온 파도의 에너지가 소멸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생명을 다하고 소멸되는 파도가 그냥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파도 에너지는 소멸되면서 힘의 흔적을 자연에 남긴다. 파도가 새긴 천혜의 절경들이 바로 그것이다. 영국 남동부 이스트본 해안가에 있는 유명한 관광지. 언뜻 보면 빙하처럼 보이는 이 석회 절벽 역시 파도가 빚은 작품이다. 7개의 봉우리가 나란히 서 있어서 이름 붙여진 세븐 시스터즈. 자연이 빚은 가장 아름다운 구도로 꼽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기도 한 이 작품은 파도의 에너지가 자연에 남긴 위대한 흔적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때로 파도의 에너지가 가진 커다란 힘은 인간에게 무서운 위협이 되기도 한다. 1987년 2월 우리나라 선적의 컨테이너선 한 척이 실종됐다는 기사가 신문에 실렸다. 인천호는 1987년 2월 5일 시애틀을 출발 부산을 향하던 중 2월 13일 캄차카 반도 앞에서 실종됐다. 당시 인천호와 같은 해역을 항해하고 있던 오션 아일랜드호의 선장이었던 장한명 씨. 장한명 씨는 인천호가 사고가 나기 하루 전 오션 아일랜드호로부터 50마일 떨어진 곳에서 레이더상에 잡힌 인천호를 목격했다. 그 전날 한 배가 최고 이제 거리 버스링이 그 당시는 보통 50마일인데 50마일 정도 선에 우리보다 위쪽으로 위도가 한 1도는 좀 안 되겠죠. 그 배가 하나 물체가 잡혔었습니다. 당시 해상의 기상 상태는 매우 좋지 않았다. 거센 강풍과 함께 10층 빌딩 높이에 해당되는 높은 파도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장 선장 역시 높은 파도를 헤쳐나가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만 24시간 지나서 배의 위치를 그 당시에는 이게 인공위성이 없을 때니까 추정 위치를 내서 본사에다가 이제 매일 정오에 보고를 하는데 그건 제가 기억이 생생한데 1마일 밖에 하루에 안 간 걸로. 그러니까 거의 지자리에서 24시간 동안 이제 있었다는 얘기죠. 다행히 오션 아일랜드호는 악천을 뚫고 나왔지만 인천호는 돌아오지 않았다. 근데 이상한 점은 인천호가 조난구조 신호 한 번 없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는 것이다. 그 당시 물론 지금보다는 20년 전이니까 통신 그 구조 수단이 훨씬 열악한 상황이었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비상구조 조난 신호를 누르는 보타는 그 당시도 있었습니다. 그 전파를 타고 나가는 건데 그게 아무도 미국이고 한국이고 일본이고 그 세계적으로 첨단을 자랑하는 나라에서도 조난 신호를 접한 사실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걸 봤을 때는 불행하게도 한 번에 바로 가라앉아서 실종이 되지 않았는가. 저는 뭐 그 같은 업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판단할 때는 그러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17,000톤급의 컨테이너 선박이 어떻게 조난구조 신호 한 번 없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을까? 한국해양연구원 신승호 박사의 도움을 받아 인천호 사건의 의문을 풀어보기로 했다. 그 파도의 발단은 오호츠크해에 대해였습니다. 제 계산한 바에 의하면 오호츠크해가 상당히 넓은 캄차카 반도의 왼쪽 편에 있는 상당히 넓은 바다인데 거기에 저기압이 그쪽에 걸리면서 그 속에서 계속 발달해 오던 파들이 캄차카 반도 아래쪽으로 이렇게 밀려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본선을 타고 있던 사람들은 그 상황을 예측을 하지 못했던 거죠. 먼저 당시의 기상도를 분석해 보면 인천의 진행 방향 쪽에서 거대한 저기압대가 발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저기압은 12시간 만에 오호츠크 전 해역을 뒤덮었다. 당시 발달된 저기압의 중심에 있었던 인천호는 침몰 위기를 느끼며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돼도 어떻게 부서진 구명정 파편 몇 개 외엔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조난구조 신호 한 번 없이 그야말로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을까? 돌연 10.4m라는 파도 속에서 거의 두 배가 넘는 20m, 뭐 심지어는 30m 정도 되는 이런 파가 갑자기 생겨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게 최근 연구 결과의 하나들 이제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론적으로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갑자기 나타난 아주 높은 파, 황천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아주 높은 파를 조우한 것은 아닐까. 뭐 저 개인적인 추측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자료와 연구를 토대로 신 박사는 인천호가 극한파라 불리는 거대한 파도를 만난 것이 아닌가 조심스레 추측하고 있다. 극한파는 갑자기 나타난 일반 파도의 두세 배가 넘는 거대한 파도를 말한다. 그렇다면 일반 파도의 두세 배가 넘는 극한파는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실험실에서 극한파 발생에 관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먼저 파도를 만드는 기계를 이용해 일반적인 파도를 발생시켰다. 그런데 일반 파도가 채 소멸되기도 전 앞에 파도보다 파장이 훨씬 긴 파도를 다시 발생시키면 두 파도는 어느 지점에서 합쳐지면서 일반 파도로 훨씬 능가하는 거대한 파도가 만들어진다. 이것이 극한파 발생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 가운데 하나다. 만약 인천호가 당시 이런 극한파를 만났다면 어떤 대책을 세울 겨를도 없이 그야말로 순식간에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바닷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기형 파도 혹은 괴물 파도로까지 불리는 극한파는 최근 들어 세계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극한파는 과학자들에게조차 미스테리로 남아있다. Well, a freak wave, also called a rogue wave, is a wave that it shouldn't exist, or at least so often, according to the normal probability. It's a very large wave that occurs typically in the deep ocean and lasts for a very short time and occurs on a very small area of the ocean. So if you looked at the statistics and calculated how often you should have a wave like this, it should be very rare, maybe once every 100 years. But they do occur very frequently. So scientists have been wondering, why do they occur? What are the mechanisms causing them? 수십억 년 전 태고 쪽부터 인류와 함께 있어온 바다. 그러나 인간이 쉽게 측정할 수 없는 바다의 깊이만큼 오랫동안 파도는 베일에 쌓여 있었다. 바다가 만들어내는 파도의 비밀이 하나 둘씩 풀리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해양 연구소 가운데 하나인 스크립스 해양 연구소. Nice to see you. 올해 91의 나이에도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월터 멍크 박사. 현대 해양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월터 멍크에 의해 파도의 많은 비밀이 밝혀졌다. 월터 멍크는 젊은 시절 파도의 에너지가 과연 어디까지 전해져 가는지를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 밝혀냈다. 파도 에너지의 이동 경로를 밝히는 연구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이고 첨단적인 프로젝트였다. 멍크는 우선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하나의 파도를 측정했다. 이후 파도의 경로로 예상되는 6곳에 포인트를 정하고 그곳으로 미리 가서 다가오는 파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파도 에너지는 태평양을 건너 10,000마일, 무려 16,000km까지 고스란히 전달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After a 10,000-mile journey across the world's largest ocean, our waves, direct descendants of the waves born in the Antarctic winter, finally reached the shores of Alaska. Here, after their 2 weeks' journey, they finally die on the gently sloping beaches. The energy which had traveled across half the planet is at last expended in the breakers. 태양 한가운데서 생겨난 파도의 에너지가 중간에 사라지지 않고 지구 반바퀴를 여행해 해안가에 닿는다는 사실을 과학적인 실험으로 증명해 보인 것이다. 수만 킬로미터를 여행해 온 파도 에너지가 해안가에 도착해 부서지면서 만들어내는 파도. 그렇다면 파도의 높이를 미리 예측할 수는 없을까? 2차 대전이 한창 진행 중인 1940년대. 월터 멍크는 이 의문을 푸는 데 도전했다. Yes, we would measure waves with an instrument, usually measure pressure at the sea floor, works very well. And then if you take measurements for an hour, you could get the distribution of wave height. Some were low, some were high. And we found what people generally said, not scientists, but people, if you corresponded to the average of the highest 1/3. So if you take all the waves in an hour, pick those that are the highest 1/3, form their average, you would do something that most people would sort of mention. And that's how we came to this significant wave height. 매 순간순간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는 파도. 월터 멍크는 먼저 일정한 해역의 파고를 어떤 파도를 기준으로 말할 것인지를 고민했다. 그래서 만든 개념이 유의파고. 한 해역을 대표하는 파고가 되는 유의파고를 측정하기 위해 멍크는 일정 시간 어느 한 해역의 파도를 집중 관찰했다. 이때 나온 파고 가운데 상위 30%에 드는 높은 파도의 평균을 내서 유의파고로 삼았다. 이렇게 탄생한 유의파고는 한 해역을 대표하는 파도의 값을 말한다. 멍크가 만든 유의파고의 개념은 실전에서 유용하게 이용됐다. 1944년 연합군 총사령관이 된 미국의 아이젠하워는 독일의 기세를 꺾기 위해 유럽의 심장 노르망디의 상륙작전을 계획한다. 연 인원 100만 명과 17만 대의 차량이 동원된 대규모 상륙작전. 관건은 과연 언제 해안을 통해 상륙할 것인지였다. 해안의 파고와 기상 여건을 고려해 상륙작전 날짜를 잡는 중요한 업무가 해양학자들에게 맡겨졌다. 취재진은 어렵게 수소하는 끝에 당시 기상학자 중 한 명을 만날 수 있었다. 올해 89살의 찰스 베이트는 노르망디 상륙작전 당시 해양 분석 업무를 맡았던 3명의 해양학자 중 유일한 생존자다. 찰스 베이트는 2명의 해양학자와 함께 노르망디 해안의 유의파고를 비롯 D-Day의 해상 상태를 예측해서 아이젠하워에게 비밀 보고서를 제출했다. 해양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상륙 가능한 조건은
유의 파고의 높이가 2m를 넘지 않은 날이어야 했다. 파고가 2m를 넘으면 상륙선이 해안에 닿을 수 없어 작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조사를 근거로 처음에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개시일을 1944년 6월 5일로 잡았다. 그런데 작전 개시일이 다가오자 반갑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But then as we approached D-2, there was a bad storm coming from the North Atlantic. And there's much debate on how bad it was going to be, but finally the meteorologists agreed that it was going to be a full-fledged storm, and we forecasted for the day of D-Day then that the waves would be 2 meters high on the beaches. And also the wind speed would be bad, and the cloud would be raining, and there'd be no way that the Air Force could see the ground to bomb or drop the paratroopers. So Eisenhower decided at 4 o'clock in the morning briefing to postpone for one day. This meant that they had to send planes out to bring ships back. We had ships halfway across the channel. 결국 역사적인 상륙작전은 하루 연기됐다. 1944년 6월 6일 2차 대전의 기술을 연합군에게 돌리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성공했다. 성공의 뒤에는 기상 상태를 정확히 예측, 상륙작전을 하루 연기시킨 뛰어난 해양학자들이 있었다. At the time of presidential inauguration, when Jack Kennedy took President Eisenhower's place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e story goes that Jack asked Ike about why he had been successful in that invasion, and he said that in his opinion he prevailed because his meteorologists were superior to the German meteorologists. So that was a nice thing to have on record. 세계사에 남을 또 하나의 상륙작전으로 기록되는 인천 상륙작전. 한국전쟁의 전기를 마련한 이 작전에서도 파랑 예보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인천만은 조위의 차가 무려 9m에 이르는 해안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무려 2.5km에 달하는 긴 갯벌은 상륙작전을 감행하기에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다. 당시 공병 장군으로 인천 상륙작전에 참가했던 에드워드 로우니. My name is Chun Sung-ho. I came from Korea. 그는 맥아더를 제외한 트루먼 정부의 참모들 모두 인천 상륙작전을 반대했다고 증언한다. And then the greatest objections, I think, came from the Navy, who said it was just not the wrong place to make an invasion because of these, largely because of the tides, but also because of the other difficulties that the sea there would impose.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인천에서 상륙작전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취재팀은 인천 상륙작전에 관계된 자료를 찾기 위해 2달여 동안 미 국립문서 보관소를 뒤지는 동시에 당시의 상황에 대해 증언해줄 해양학자들을 수소문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시 작전에 참가했던 해양학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나고 없었다. 대신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어렵게 찾은 한 권의 보고서가 당시의 정황에 대한 단서를 제공했다. 언뜻 보기에도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낡은 문서에는 1급 기밀이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1급 기밀의 내용은 인천만의 조수와 파고, 해협의 상태 등에 관한 자세한 조사 기록이었다. 맥아더가 트루먼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당시의 해양학자들에게 인천만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지시 작성한 보고서였다. 보고서는 인천 상륙작전 7일 전 상륙작전을 승인받기 위해 열린 도쿄 회의의 보고용으로 사용됐다.
세밀한 조사와 과학적인 분석 끝에 해양학자들은 인천만이 가진 상황들이 매우 어려운 조건이긴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Oh yes, I think so. I think that if the oceanographers would say this the conditions here are so extreme that this is an impossible undertaking, I think that would have closed the issue right there. But they didn't do that. They didn't say that. They just said here are the conditions, and they say there. When asked the direct question, "Is this impossible?" they said, "No, it's not impossible. Just very difficult." And then MacArthur saying, he always going for the punchline. He said, "Well, if it's not impossible, it must be possible." 어렵게 작전 반대자들을 설득했지만 작전 개시를 앞두고 또 다른 복병이 나타났다. 오키나와 남쪽에서 발달한 태풍이 인천 쪽을 향할 것이라는 예보였다. 태풍이 인천을 지나간다면 파고가 높아져 상륙작전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맥카더는 이미 일본에서 작전에 참가하는 함대들의 이동을 명령했다. 당시 해양학자 베론주이가 태풍의 경로가 서해안이 아니라 동해안 쪽이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이다. 베론주이의 예측은 맞았고 작전은 성공할 수 있었다. Lieutenant Barron had convinced Admiral Doyle and General MacArthur that it wouldn't recur. Then they really should have slowed down the invasion by a couple of days, and that would have messed everything up on the timing. Plus, also they'd have lost some of the high tide period. 1950년 9월 15일 우여곡절 끝에 인천 상륙작전이 개시됐다. 모두가 반대했던 상륙작전. 그러나 해양학자들의 예언은 적중했다. 어렵긴 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조수와 파랑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계산 끝에 이루어진 상륙작전은 성공적으로 수행됐다. 일급 기밀로 취급되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파랑예보. 그러나 지금 파고의 높이를 예측하는 것은 생활의 일부가 됐다. 그렇다면 현재 파도의 예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우리나라의 기상 상태를 관측하는 최전선 이효도 해양과학기지. 이효도 해양과학기지는 지난 2003년 8년간의 공사 끝에 완공됐다. 이효도 수심 40m 지점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한 뒤 수면위 36m 높이에 건설된 해양과학기지. 이곳에서 현재 기상 예보에 필요한 주변 해역의 기후를 비롯해 풍량, 풍력, 파고의 높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해 기상센터 등으로 전송한다.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태풍의 40%가 지나는 것으로 알려진 이효도. 이곳에서 관측된 최고의 파고는 어느 정도일까? 바로 지난 2001년 태풍 매미 때 관측된 9.8m의 기록이다. 동쪽으로 통과하니까 우리가 좌측에 있는 거니까 좌측에 있으면은 위험 반경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파도가 약 최고대 파고가 9.8m 정도 되고 풍속은 초당 약 한 38m 정도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조물이 사실 이게 약 18cm 정도는 왔다 갔다 하도록 설계가 됐는데 그 당시에 그 기록에 의하면 약 4cm 정도는 구조물이 왔다 갔다. 이게 사람들이 있으면은 사실 굉장히 위험감, 굉장히 좀 민감한 사람들은 민감하지 않은 사람도 다 이걸 느끼는 거죠, 그냥.
수면 위 36m에 서 있는 철골 구조물을 좌우로 뒤흔들 정도의 위력을 가진 파도. 그렇다면 매 밑에 2호도에 불어닥친 10m 정도의 파도가 가진 힘은 어느 정도일까? 막 거의 수심에 관계없이 파고의 평방메타당 파고의 그러니까 1.5배 정도 되는, 예를 들어서 10m짜리 파고가 왔다고 그러면은 평방메타당 15톤 정도 작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령 평방메타당 15m니까 그 방파제의 그 크기가 뭐 한 깊이가 소위 뭐라는 높이가 한 10m쯤 된다고 그러면은 뭐 15톤에 10이니까 한 150톤 정도. 평방미터당 그렇게 파고의 한 1.5배 정도? 파도가 가지는 에너지는 평방미터당 파도 높이의 1.5배 정도. 이것을 자동차와 비교하면 60km의 속력으로 달리는 자동차가 벽에 부딪힐 때의 충격과 2.5m 정도의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히는 힘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무한한 힘의 원천 파도. 파도가 가진 무한한 에너지는 인간을 위협하는 무서운 재앙이 되기도 한다. 바로 인류를 거대한 공포와 위협으로 몰아넣는 쓰나미. 산더미 같은 파도가 순식간에 밀려들어 모든 것을 일시에 폐허로 만드는 쓰나미는 가장 크고 파괴적인 힘을 가진 파도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쓰나미는 왜 생겨나는 것일까? A tsunami is caused by an earthquake, and then you have a displacement of the ocean surface. Then that water hanging on the surface will propagate in every direction. It will propagate at a speed in the deep ocean close to that of a larger aircraft, a jetliner. So those waves will transport their water to shores on the other side of the ocean sometimes, and when the tsunami will get close to shore, the water depths will become shallower, and typically the tsunami will get shorter and taller until it impacts the coastline. At that point it becomes more like a flood because you have a huge volume of water that keeps coming for many minutes. 쓰나미는 수심 1000m 이하 해저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생긴 거대한 물기둥이 움직이면서 나타나는 것이다. 보통 파장이 100km로 넘는 쓰나미는 수심 4000m에서 속도가 시속 700-800km에 달할 정도로 빠르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많은 양의 물을 운반하는 쓰나미는 해안에 다다르면 일단 커다란 썰물이 먼저 발생했다가 뒤이어 엄청난 양의 물을 순식간에 육지로 실어 나르게 된다. 이때 쓰나미가 가진 파괴력은 가히 위력적이다. 2004년에 발생한 인도양 쓰나미의 경우도 파장의 여파가 서남아시아 전역에 달할 정도였다. 인도양 쓰나미의 파괴력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당시 파장이 200m에 달한 쓰나미는 해안에 닿았을 때 속도가 시속 50km에 달해 자동차의 속력과 맞먹었다. 해저면이 10m 이상 수직 이동한 탓에 높은 에너지를 간직한 쓰나미는 대도시를 파괴하고 20만 명에 달하는 사망자를 냈다. If you take water instead, you take a freak wave or a tsunami moving at say 30 miles an hour, so 4 times slower than the wind, the energy due to the speed will be 16 times less, but water is about 1,000 times heavier than air. So you are talking about then the force of the water will be 60 times the force of a hurricane. So when you see the destruction caused by a large hurricane, and you compare that with a tsunami moving or a large freak wave impacting, it's about 50 or 60 times more force due to the water because it's so heavy. 쓰나미가 위력적인 또 다른 이유는 파도의 긴 주기 때문이다. 보통 파도의 주기가 몇십 초인데 반해 지진으로 발생하는 쓰나미는
거대한 에너지를 지닌 높은 파고를 몇십 분 동안 유지하기 때문에 파괴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인류를 위협하는 재앙으로 등장한 쓰나미에 대한 대비는 전 지구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하와이 노아안에 있는 쓰나미 경보센터. 1948년 하와이 지역의 쓰나미로 인해 159명의 사망자를 낸 이후 설립된 이곳은 전 세계 쓰나미 발생에 관한 경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서는 2004년 인도양 쓰나미 가능성에 대해서도 감지를 했다. 그런데 당시로서는 현재 위험성을 알려줄 방법이 전혀 없었다. It was the perfect tragedy. Nobody was ready for it. We were not ready for anything like that here. We did not have communication channels open. People here realized, oh, there has to be a tsunami. Who do we call? They didn't know who to call. It wasn't until more than an hour after the earthquake when finally people in this facility called the United States State Department, and then the State Department called other countries who were ahead of the wave. 취재 도중 갑자기 사이렌이 울렸다. 지진 경보 사이렌이었다. 이곳에서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지진이 발생한 지 1분 안에 어디서 어느 정도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는지 파악이 가능하다. In 30 seconds, you notice the location? Yes. Maybe in 30 seconds? It's In about 1 minute? It's about 1 minute. Yeah. Wow. How fast? That's because we have lots of seismometers. 예고 없이 불쑥 나타나는 쓰나미. 철저한 대비 외에 쓰나미에 대항할 방법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지형적인 특성상 지진과 해일의 피해가 어느 나라보다 많은 일본. 일본은 쓰나미에 대한 대비를 오래전부터 다각도로 하고 있다. 각종 연구 결과를 토대로 쓰나미 다발 지역으로 예상되는 곳에는 5m 이상의 제방을 쌓아 대비를 하고 있다. 정확한 예측 모델과 철저한 경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춰놓고 있다. 일본 쓰나미 연구의 권위자인 히라이시 박사. 쓰나미에 관한 다방면의 연구를 하고 있는 히라이시 박사는 한국에서의 쓰나미 발생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韓国もですね、実は1983年の、韓国から考えると東海でやはり大きな地震がありまして、その時に韓国の東海岸には津波が来てます。確か漁船が何隻か転覆したり、壊れた家も出てると思います。で日本は太平洋岸とその反対側で地震が起きますから、そういう場合は韓国にも津波が押し寄せる可能性は当然高いと思います。 실제 우리나라에도 쓰나미가 발생한 적이 있다. 1983년 일본 푸켓도 서해상에서 리히터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하자 그 여파가 우리나라 동해안까지 미쳤다. 일본 지진 발생 1시간 30분쯤 후 해일이 동해안을 강타했다. 가장 피해가 심했던 지역은 동해안 이몬항. 4.7m의 파도가 내륙까지 몰아쳐 3명의 인명피해가 나기도 했다. 삼성방재연구소 이호준 박사는 당시 이몬항의 쓰나미 피해를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었다. 쓰나미 오고 나가지고 없어진 사진이 있어요. 일단 항 밖으로 밀려나갔던 쓰나미는 약 5분 후 갑자기 들이닥치면서 해안가에서 10m 떨어진 내륙까지 밀려들었다. 당시 수위가 4m 정도, 약 5분 이상 내륙이 물에 잠겨 많은 피해를 일으켰다. 2m 쓰나미가 왔을 경우에 벽돌 건물을 때렸다 하면 벽돌 건물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오래된 철근 콘크리트 건물도 일부 파손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m 쓰나미에 선박이 놓였다 그러면 바로 육지 위로 육상하고 또 집과 그 위에 있는 어떤 가옥이나 이런 쪽에 부딪히게 되고요. 그 충격에 의해서 가옥이 파괴될 확률이 상당히 높죠.
섞여가지고 큰 그런데 문제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볼 때도 우리나라의 쓰나미 가능성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으로 우리나라에 쓰나미의 피해를 입힌 것은 1983년과 1993년 두 차례. 쓰나미가 10년 정도의 주기로 발생하는 것을 볼 때 쓰나미 발생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우리나라의 쓰나미 가능성은 전적으로 일본 서해안에서 그 활단층의 움직임이 어떠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요. 사실 93년, 83년, 그러니까 93년 같은 경우는 북해도니까 북측이고요. 83년은 중부고요. 그쪽 지역은 이미 지진 에너지가 전부 소산이 돼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비교적 당분간은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남측의 사카타 앞에 있는 이 지역은 활단층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큰 지진이 없었거든요. 여기서는 앞으로 큰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측된 결과가 사실 일본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있는데요. 향후 30년간 발생 확률이 5% 이상이라는 것은 지진 확률로서는 상당히 높은 거죠. 일본 사카타 지역에서 쓰나미가 발생했을 경우 우리나라에서 가장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강원도 일대다. 그렇다면 항상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경포대에 쓰나미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호전 박사의 의뢰에 시뮬레이션을 만들었다. 해안 쪽으로는 높이 2m 이상의 해일이 닥칠 뿐만 아니라 해변은 물론 바다와 연결돼 있는 경포, 강하구를 따라 해일이 육지 쪽으로 내습하면서 큰 피해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쓰나미가 경포대 해수욕장을 덮친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쓰나미는 그야말로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느닷없이 몰아닥치기 때문이다. 만약 사전 경보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면 해안가에서 편안하게 휴양을 즐기던 관광객들은 그야말로 거대한 파도 앞에 속수무책이 된다. 사람이 100m 달리기 할 적에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만큼 스피드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요. 1m 수심에서 이 초속 3m로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인지하고 뛴다? 그러면 이미 늦은 상태입니다. 쓰나미가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 소리 없이 다가온다는 것이다. 어떤 징후도 눈치챌 수 없는 맑은 날, 쓰나미는 깊은 바다에서 서서히 올라온다. 막상 사람들이 눈으로 쓰나미를 확인하는 순간 이미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인간이 대응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을 지닌 쓰나미. 쓰나미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철저한 예보와 경보 시스템을 갖추는 일뿐이다.